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제 예단 30억 원을 전부 시누이에게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하객들이 박수를 쳤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의 회사를 파산 직전에서 구해준 대성그룹의 대표가 바로 저희 외삼촌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단 4마디로 그들의 가면을 벗겨버렸습니다. 흙수저 출신 며느리를 얕보고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시댁의 최후, 그리고 통쾌한 복수.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평안한 노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제 예단 30억을 시누이에게 주겠다고 선언하자 하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4마디를 외쳤고 시댁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입니다. 패백상에 올린 술잔이 채 식기도 전에 제 손등에는 날카로운 손톱 자국과 함께 뼛속까지 시린 시선이 박혔습니다. 부모님의 피땀 어린 평생이 한순간에 끝없는 탐욕의 먹잇감이 되어버렸습니다. 명문가라는 위선 뒤에 숨겨진 잔혹한 계략에 저는 어떻게 맞서야 했을까요? 서울에서 가장 화려한 호텔의 연회장, 눈부신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 저는 수천 개의 보석이 박힌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막을 여는 여자에게 가장 행복하고 충만한 순간이어야 했지만 감미로운 음악과 수백 명 하객들의 잔 부딪히는 소리 사이로 제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 불안감은 마치 한겨울의 칼바람처럼 저를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연회장 아래를 내려다보니 가장 상석인 혼주석에 앉아 계신 부모님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짙은 색 양복 차림에 세상 풍파로 희끗희끗해진 머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고운 붉은색 한복을 입으셨지만 그 눈가에는 고된 세월의 흔적인 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는 동대문 시장에서 밤새 일하며 저희를 키우셨습니다. 폭우가 쏟아져 가게 지붕이 셀 때면 아버지는 비를 맞으며 지붕에 올라가 깨진 기왓장을 갈아 끼우셨죠. 그렇게 하루하루 번 돈을 부모님은 낡은 쇠상자 밑에 차곡차곡 모으셨습니다. 그 돈에는 부모님의 땀과 노력 그리고 고단했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가난한 상인으로 시작해 수십 년간 한 푼 두 푼 아끼며 사셨던 부모님은 오직 자식들이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제 결혼을 위해 부모님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예단으로 내어주셨습니다. 현금 30억 원이 붉은 예단함에 가득 담겨 있었고 그 외에도 묵직한 순금 목걸이와 팔찌, 값비싼 명품시계 2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시집가는 딸은 둥지를 떠나는 새와 같단다. 이 돈은 시댁에서 널 무시하지 못하게 하고 혹시 살다가 힘든 날이 닥쳤을 때 너희 부부가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줄 게다. 바다처럼 넓고 깊은 부모님의 마음에 저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제 옆에는 제가 평생을 함께하기로 맹세한 남자 강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민준은 하얀 턱시도를 멋지게 차려입고 성공한 젊은 사업가답게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명망 높은 교육자 집안으로 스스로를 명문가라 칭하며 가풍과 예를 중시했습니다. 시아버지 되실 분은 강철환 회장, 시어머니는 박혜수 교사였습니다. 두 분은 언제나 고상하고 품위 있는 태도를 유지했지만 박 여사는 여러 번 제 부모님의 출신을 두고 격이 맞지 않는다며 은근히 무시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늘 자신들의 지적인 혈통과 명문가의 배경을 자랑스러워했죠. 저는 조용한 가정을 위해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완벽한 며느리가 되기 위해 걸음걸이부터 말투, 집안 살림까지 모든 것을 배우며 비위를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는 민준의 회사가 자금난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파산 직전까지 몰렸던 그의 회사는 제 외삼촌이신 이진섭 대표님의 대성그룹 덕분에 대형 계약을 따내 간신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가족의 희생과 진심이 시댁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처절한 착각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서는 패백을 위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의 낭낭한 목소리가 제 상념을 깨트렸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한번 쉬고 무거운 드레스 자락을 잡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민준이 곁에서 부드럽게 제 팔을 잡아주었고 그 모습은 하객들 눈에 완벽한 그림처럼 보였을 겁니다. 직원이 정교하게 조각된 나무 쟁반에 따뜻한 술잔을 내왔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공손히 술잔을 들어 강 회장님께 올렸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받아 한 모금 마신 뒤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박 여사님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화려한 공장 무늬가 수놓아진 한복을 입은 그녀는 짙은 화장과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훑어보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도리를 다해 존경심을 가득 담아 고개를 숙이고 술잔을 올렸습니다. 박 여사는 제 손에서 술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값비싼 명품 가방에서 두툼한 붉은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전통에 따라 이것은 시어머니가 새 며느리에게 주는 봉채비로 행운과 축복 그리고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두 손으로 봉투를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손가락에 닿는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 여사는 봉투를 바로 놓지 않고 날카롭게 다듬은 손톱으로 제 오른손 등을 강하게 핥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통증에 저는 하마터면 봉투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하얀 손등 위로 붉고 긴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부어 올랐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하객들을 향해 단아하고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저를 보는 그 눈빛에는 서늘한 경고와 위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째서 아들의 결혼식 무대 위에서 이렇게 잔인하고 치졸한 행동을 하시는 걸까? 저는 입술을 깨물고 솟구치는 눈물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양가 체면을 위해 억지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아래층에 앉아 계신 부모님을 걱정시켜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인내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패백이 끝나자 박 여사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대신 갑자기 사회자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마이크를 요구했습니다. 잠시 어리둥절해하던 사회자도 결국 신랑의 어머니에게 마이크를 넘겨주고 무대 뒤로 물러났습니다. 넓은 연회장은 순식간에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박 여사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꼿꼿이 서서 목을 가다듬더니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대 한쪽에 놓인 붉은 예단함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안에는 제 부모님이 조금 전 전달한 막대한 예물이 들어있었죠. 화려한 조명 아래 5만 원권 돈다발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숭근 보석들과 명품 시계 상자는 매혹적인 빛을 발하며 모든 하객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박 여사는 마이크를 통해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대형 스피커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 여러분, 그리고 양가 친지 여러분, 오늘 저희 가문에 이렇게 현명하고 아름다운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어 더없이 기쁩니다. 사돈댁에서 저희 딸처럼 아껴주시며 이렇게 귀한 예단까지 보내주셨습니다. 현금 30억 원과 수많은 보석들,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아들 민준이와 새아가 모두 장성했고 안정적인 직장도 있으니 미래가 밝습니다. 반면에 저희 막내딸 미나는 이제 곧 결혼할 나이가 되었지요. 어미 된 마음으로 자식들이 서로 아끼고 양보하며 돕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저희 집안을 대표하여 선언합니다. 이 예단 전부를 저희 막내딸 미나에게 선물로 주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미나를 위해 미리 준비해주는 혼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저희 며느리는 마음이 넓고 사리에 밝으니 분명 저희 집안의 이런 결정을 기쁘게 받아들일 거라 믿습니다. 박 여사의 선언은 제 머리 위로 떨어진 날벼락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 막대한 재산은 부모님의 피와 땀, 그리고 잠 못 이루며 장사하시던 밤들의 결정체였습니다. 세상 풍파 속에서 저를 지켜주고
이 집안에 당당히 들어설 수 있도록 해주신 부모님의 무한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며느리를 가르친다는 명분 아래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뻔뻔하게 빼앗아 자신의 딸에게 줘버렸습니다. 제 부모님의 재산으로 자신의 명성을 쌓고 막내딸에게 엄청난 혼수를 해주는 부유한 집안이라는 이미지를 만들려 한 것입니다. 객석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많은 하객들은 박 여사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아낌없이 베푸는 통. 큰 시어머니라고 저는 시댁을 위할 줄 아는 복, 많은 며느리라고 말입니다. 그 박수 소리와 칭찬 하나하나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시누이 미나가 앉아있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에 도도하고 무심한 태도와는 달리 그녀는 얼굴을 감싸쥐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 거대한 재산을 바라보는 그 눈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어머니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하며 이 완벽한 연극에 감동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절망하고 분노하게 만든 것은 박 여사의 뻔뻔함이나 미나의 탐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곁에 있는 민준, 평생 저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남자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그 순간 열렬히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너희만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제게 몸을 기울여 귓가에 입술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의 숨결이 제 귓가에 차갑게 와닿았습니다. 그는 두 사람만 들릴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 돈은 내 돈이고 내 돈은 우리 집 돈이야. 그 차갑고 계산적인 한마디는 제 인내심의 마지막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행복한 결혼에 대한 모든 환상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교하고 잔인하게 짜인 덫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저를, 제 감정이나 희생을 단 한 번도 존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와 제 가족을 그저 파내기 쉬운 금광 정도로 여겼던 겁니다. 그들은 명문가라는 허울로 저를 째차매고 세상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제 모든 것을 바치게 하려 했습니다. 만약 제가 반대하면 저는 양가 집안에 망신을 주는 이기적인 며느리가 될 것이고, 입을 다물고 참는다면 평생 그들의 돈벌이 수단이자 영혼 없는 꼭두각시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준의 가족에 대한 마지막 존경심마저 완전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저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사랑이나 관용은 없었습니다. 오직 극도의 혐오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앉아 계신 테이블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거친 두 손을 꽉 쥐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울고 계셨습니다. 억울한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신 부모님입니다. 단 1초도 더 그들이 짓밟히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도리가 이 뻔뻔한 강탈 앞에서 침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저를 대했으니 저 역시 이 썩어빠진 위선자 집안의 체면 따위는 지켜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가득 채우자 어디선가 강한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허리를 감싸고 있던 민준의 팔을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민준은 휘청이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그의 의기양양하던 얼굴은 순식간에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박 여사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녀가 반응할 틈도 없이 저는 그녀의 손에서 마이크를 낚아챘습니다. 끼익 하는 날카로운 하울링 소리가 울려 퍼지며 연회장의 모든 소음과 박수 소리를 잠재웠습니다. 거대한 공간은 무섭도록 고요해졌습니다. 수백 개의 눈이 휘둥그레져 무대 위에 당당히 서 있는 신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폭풍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이크를 손에 쥔 채 저는 가슴속에서 격렬하게 뛰는 심장을 느꼈지만 머리는 이상할 정도로 맑고 차분했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제게 쏟아졌습니다. 놀라움, 호기심, 그리고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기대하는 듯한 조롱 섞인 눈빛까지.
박 여사는 분노로 얼굴이 굳어진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되찾으려 손을 뻗었지만 저는 재빨리 한 걸음 물러나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민준이 황급히 달려와 제게 나직이 윽박질렀습니다. 소란 피우지 마. 어서 어머님께 마이크 돌려드리고 하객들한테 사과해. 체면 좀 지키라고. 저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민준을 쏘아보았습니다. 그는 저절로 입을 다물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입가에 대고 연회장을 똑바로 내려다보며 제 모든 힘과 분노를 실어 한마디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제 단호한 목소리가 화려한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동의 못합니다. 그 짧은 네 글자는 고요한 공간에 터진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연회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잠잠해졌던 웅성거림이 다시 벌집을 쑤신 듯 맹렬하게 터져나왔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은 웅성거리며 수군댔고 신부 측 하객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제게 지지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객석에 계신 어머니는 낡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고 아버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딸에게 힘을 실어주시려는 듯 저를 굳건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박 여사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 더 이상 가식적인 단아함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와 제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하며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대낮에 시댁 망신을 시켜 그녀는 모든 사람 앞에서 저를 질책했습니다. 시댁에 가져온 재산은 당연히 공동재산이며 시어머니가 집안의 여동생을 위해 쓰는 게 뭐가 잘못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안에는 저처럼 문턱도 넘기 전에 분란부터 일으키는 이기적인 며느리는 필요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경멸의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풍성한 웨딩드레스 안감 속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침착하게 꺼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 서류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하객 여러분, 그리고 양가 가족 여러분, 지금 제 손에 들린 이것은 국가공인법무법인에서 적법하게 공증받은 혼전재산계약서입니다. 저와 강민준 씨의 자필 서명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제가 가져온 모든 재산, 즉 현금, 보석, 현물 등은 모두 제 개인 소유의 특유 재산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혜숙 여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댁에 가져온 재산이 자동으로 시댁 공동재산이 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말을 마친 뒤 저는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바로 은행에서 발급받은 이체 확인증이었습니다. 저는 하객들을 향해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 있는 30억 원이 제 부모님께서 평생 피땀 흘려 모아 제 명의로 주신 돈이라는 증거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 돈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시고 시장 바닥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딸을 아끼는 마음에 시집가서 기댈 곳이 되어주라고 주신 돈입니다. 오늘 강철환 회장님과 박혜숙 여사님의 이 계산적이고 탐욕스러우며 무례한 행동을 보고 저는 이 예물 전달을 즉시 중단하며 전 재산을 봉인하여 저희 가족이 회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당신들은 단 이론도 손댈 생각 마십시오. 민준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다가와 저를 달래려는 듯 손을 내밀며 애원했습니다. 서아야, 제발 집안 체면 좀 생각해서 무슨 일이든 우리끼리 집에 가서 얘기하자. 이렇게 남들 앞에서 망신 주지 말고. 체면?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그 씁쓸한 웃음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내 부모님의 피땀을 대놓고 강탈할 때 당신은 저기 서서 박수치고 있었잖아. 그때 당신은 나와 우리 가족의 체면을 생각했어? 방금 내 귓가에 내 돈은 내 돈, 내 돈은 우리 집 돈이라고 속삭였잖아. 그럼 바로 여기서 알려줄게. 내 돈은 영원히 내 돈이야. 당신 가족이 오늘 얻은 건 끝없는 탐욕뿐이라고. 하지만 이 막장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왕 판을 엎은 김에 이 위선자 집안의 가면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 얼어붙어 있는 강 회장과 박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들고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강철환 회장님 가족분들께 묻겠습니다. 아드님 회사가
최근 대성그룹으로부터 기적 같은 계약을 따내서 무척 자랑스러우시죠? 당신들 집안이 명망 높고 능력이 뛰어나서 대성그룹의 이진섭 대표님께서 특별히 계약해 주셨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모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파산 직전 회사를 살려준 최대 고객사이자 은인인 대성그룹의 이진섭 대표님. 그분이 바로 제 외삼촌입니다. 이 선언은 연 회장을 휩쓴 강력한 지진과도 같았습니다. 강 회장은 비틀거리며 겨우 예물 테이블을 붙잡고 쓰러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박 여사는 입을 떡 벌린 채 저를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두 손은 한복 자락을 붙잡은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머리를 감싸쥐고 극도의 공포에 질린 눈으로 몇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는 말도 안 돼 라고 중얼거리며 이 잔혹한 현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스스로 명문가라 칭하던 그들의 모든 자존심과 허영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짓밟고 재산을 강탈하려 했던 사람이 바로 자신들의 가문을 살릴 유일한 동아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변명이나 애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이 우스꽝스러운 비극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머리 위로 손을 올려 반짝이는 티아라와 얇은 면사포를 벗어 바닥에 가차없이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결혼 취소합니다. 이 시간부로 나와 당신, 그리고 당신 가족은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보석이 박힌 무거운 드레스가 거추장스럽게 느껴져 저는 망설임 없이 허리를 숙여 걷치마를 찢어 벗어버리고 안에 입은 간결한 실크 슬립 드레스 차림이 되었습니다. 값비싼 하이힐도 벗어 던져 맨발로 레스트 카펫을 밟았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감촉이 오히려 제 마음을 믿을 수 없을 만큼 평온하고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뒤돌아 고개를 든 채 당당하고 힘찬 걸음으로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등 뒤에서는 민준의 처절한 애원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가 저를 붙잡으려 달려왔지만 하객들의 혼란 속에서 호텔 보안 요원들에게 즉시 제지당했습니다. 박 여사는 완전히 무너져 무대 바닥에 주저앉아 원망 섞인 욕설을 끝없이 퍼부었습니다. 신우이 미나는 눈앞에 거대한 재산을 영원히 잃었다는 생각에 통곡했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은 경멸과 조롱이 가득한 눈으로 강 회장 일가를 쳐다봤습니다. 이제 그들을 향한 말들은 더 이상 가식적인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탐욕스럽게 남을 속이려다 제 발등을 찍은 자들에게 쏟아지는 혹독한 비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의 처참한 망신과 공황 상태를 뒤로하고 제 부모님이 계신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은 어느새 일어나 따뜻한 팔을 벌려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제 눈에서는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고통이나 굴욕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찬란한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어깨에 따뜻한 외투를 걸쳐주셨고 어머니는 차갑게 식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고개를 들고 함께 호텔의 커다란 문을 나섰습니다. 거짓된 결혼식과 속 좁은 인간들을 뒤로한 채 바깥 하늘은 눈부신 햇살로 가득했고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의 새롭고 자유로우며 당당한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를 나서자 눈부신 오후의 햇살이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방금 겪은 소동으로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바람이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충격과 안타까움이 어린 표정이었지만 그 걸음은 단호했습니다. 평생을 선하게 살아오신 부모님은 딸이 이런 기막힌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폭풍우 속에서도 부모님의 품은 언제나 가장 안전한 안식처였습니다. 아버지는 택시를 잡아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태우셨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다 컸구나. 네가 하는 일이라면 아빠 엄마는 무조건 널 지지한다. 우린 먼저 집에 가 있을 테니 넌 네 일 잘 마무리하고 오너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모님께 쉬시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당부했습니다. 부모님을 태운 택시가 멀어지는 것을 보고 나서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차장에서 제 오랜 친구인 수진과 지혜가 달려왔습니다. 두 친구는 걱정과 자랑스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수지는 제 어깨에 코트를 걸쳐주었고 지혜는 제 발밑에 편안한 플랫슈즈를 놓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진정한 우정에서 오는 따뜻함에 제 마음속 긴장이 절반은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수지는 저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히터를 틀어주었습니다. 우리는 답답한 신혼집이 아닌 제가 수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돈으로 직접 마련한 오피스텔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차 뒷좌석에 앉아 안전하고 아늑한 공간에 있으니 비로소 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휴대폰을 꺼내드는 것이었습니다. 박 여사 일가의 성격을 잘 아는 저는 그들이 거대한 금맥을 놓쳤다는 사실을 알고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후환을 없애기 위해 선수를 쳐야 했습니다. 저는 외삼촌이신 이진섭 대표님께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일어난 모든 일, 박 여사 가족의 예단 강탈 시도와 민준의 배신까지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과의 관계에 누를 끼친 점을 사과드리며 대성그룹과 민준의 회사 간의 계약을 재검토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외삼촌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짧지만 힘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똑똑한 조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인간들은 내가 제대로 가르쳐주마. 당장 법무팀의 지시에서 오늘 중으로 계약 해지 절차 밟으라고 할 테니 너는 마음 편히 쉬고 있거라. 외삼촌의 메시지를 읽으니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핏줄의 정이란 세상의 어떤 폭풍우 앞에서도 저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성벽이었습니다. 오피스텔에 도착한 저는 지친 몸을 푹신한 소파에 뉘었습니다. 수진과 지혜는 따뜻한 생강차를 끓여주고는 제가 혼자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고 텅 빈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진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사랑의 증표였던 이 반짝이는 반지는 이제 거짓과 탐욕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반지를 빼서 유리 테이블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바탕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눈물은 배신당한 아픔과 어리석었던 지난날에 대한 슬픔을 모두 씻어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숙한 여성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정신을 차리기 위해 찬물로 세수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친구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대학 동기로 현재 재산 분쟁 및 이혼 소송 전문으로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김 변호사는 놀라지 않고 침착하고 전문적인 태도로 응대했습니다. 그는 오늘 밤 바로 제 집으로 와서 직접 상담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녁 8시 초인종이 울렸고 서류 가방을 든 김 변호사가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책상에 앉아 박 여사가 제 손을 핥히었던 순간부터 민준의 교활한 속삭임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꼼꼼하게 모든 내용을 기록하며 상황을 날카롭게 분석했습니다. 그는 시댁의 행동이 법으로 보호받는 개인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단언했습니다. 제가 수백 명의 증인 앞에서 결혼을 취소한 것은 매우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혼인신고가 이미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혼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매우 상세한 작전 계획을 세워주었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호텔의 CCTV 영상, 특히 사건이 벌어졌던 무대 근접 촬영본을 즉시 확보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부터 민준과 그의 가족으로부터 오는 모든 협박성 메시지나 전화를 절대 지우지 말고 보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탐욕스러운 자들이 궁지에 몰리면 분명 비열한 수법을 쓸 것이라면서요. 저는 김 변호사의 눈을 똑바로 보며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결혼식장을 나선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는 오직 강철 같은 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법을 무기로, 이성을 방패로 삼을 것입니다. 제 부모님의 피땀을 짓밟는 자들을, 그리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적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저는 앞으로 닥쳐올 모든 풍파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시는 잿빛 안개에 휩싸여 폭풍우를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어제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은 제게의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약속대로 외삼촌은 매우 단호하게 행동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대성그룹의 법무팀은 민준의 회사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내용 증명에는 민준의 회사가 신뢰와 기업 윤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측의 전략적 협력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성그룹은 24시간 내에 선지급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준의 회사에게 대성그룹과의 계약은 빚더미 속 유일한 구명보트였습니다. 이제 그 구명보트가 무참히 찢겨버리자 도미노 효과가 즉시 발생했습니다. 대성그룹의 철수 소식을 들은 은행들은 즉시 위험관리 절차에 착수하여 자금 흐름을 막고 일부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원자재를 공급하던 업체들도 회사 앞으로 몰려와 빚을 갚으라며 아우성이었습니다. 강 회장 일가가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그들의 왕국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천박함의 대가를 즉시 치르게 된 것입니다. 점심 무렵 제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차를 끓이고 있을 때 갑자기 현관문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리고 문을 두드리는 요란한 소리가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민준과 박 여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제 세련된 사업가와 우아한 사모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민준은 덥수룩한 수염에 공황에 빠진 눈빛이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박 여사 또한 초췌한 모습으로 두꺼운 나무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려댔습니다. 민준은 문틈으로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애원에서 점차 비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제 이름을 부르며 부부 사이에 오해가 있었다고 어머니가 늙어서 실언을 하셨으니 너그럽게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지난 사랑을 생각해서라도 외삼촌께 전화 한 통만 해달라고, 계약 해지를 철회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 가족이 막대한 빚더미에 앉아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라고요. 박 여사도 옆에서 서툰 사과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눈이 멀어 사돈댁에 큰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저를 조상님처럼 모실 테니 제발 그 예단으로 회사를 살리고 외삼촌께 아들을 용서해달라고 빌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들 발치에는 과거 그녀가 자신의 품격을 과시할 때 쓰던 값비싼 수입 과일 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안쪽에서 팔짱을 끼고 조금의 동요도 없이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위선적인 말들이 귀에 거슬렸습니다. 그들은 제 가족의 명예와 재산을 짓밟은 거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파산의 위기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인터콤 시스템을 켜고 복도에 울려 퍼지도록 또렷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민준 씨, 박혜숙 여사님,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나눌 이야기가 없습니다. 결혼은 취소되었고 2년도 끝났습니다. 제 재산은 저희 가족이 호텔 측과 협의하여 모두 회수했습니다. 외삼촌의 사업 결정에 제가 관여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과응보는 누구도 피할 수 없죠. 자업자득이니 그 위선적인 목소리로 저를 귀찮게 하지 마시고 당장 떠나세요. 그러지 않으면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제 단호한 태도를 본 민주는 돌변했습니다. 그의 폭력적이고 가부장적인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분노의 차소리를 지르며 문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저를 향해 정없고 의리 없는 여자라고,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고도 구하지 않는다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를 끝까지 따라다니며 망신을 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박 여사도 가세하여 제가 집안에 불운을 가져온 재수없는 여자라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침착하게 건물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낯선 사람들이 문을 부수며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 즉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녹음 앱을 켜서 그들의 모든 욕설과 협박을 녹음하여 김 변호사에게 증거로 제출할 준비를 했습니다. 몇 분 후 제복을 입은 보안 요원 3명이 도착하여 민준과 박 여사를 건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들은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문을 살짝 열고 그들이 가져온 과일 바구니를 발로 뻥 차서 복도로 내보내고는 청소 아주머니께 치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자들의 집념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제 집에서 쫓겨난 그들은 이번에는 교회에 있는 저희 부모님 댁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들은 동네가 떠나가라 문을 두드리고 울부짖으며 이웃들의 관심을 끌어 압박하려 했습니다. 자신들이 피해자인 척 연기하며 제가 감쪽같이 돈을 들고 도망쳐 시댁을 파산에 이르게 했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다행히 저는 이 상황을 예상하고 부모님께 미리 당부해 두었습니다. 아버지는 쇠 대문을 굳게 잠그고 절대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전화로 상황을 알려주시며 저 2사람이 밖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이웃들이 수군대지만 우린 그냥 라디오나 들으면서 안에 얌전히 있단다. 마치 연극하는 것 같네? 라고 침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문을 절대 열어주지 마시고 만약 그들이 담을 넘으려 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가족의 강경한 태도에 민준과 박 여사는 찬물을 뒤집어 쓴 듯 했습니다. 한참을 소리 지르고 난동을 부려도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처음에는 호기심을 보이던 이웃들도 그들의 막무가내식 행패에 등을 돌리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국 모든 노력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들은 굴욕감에 휩싸인 채 차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싸움이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자들은 더 비열하고 추악한 계략을 꾸밀 것입니다. 저는 냉정을 유지하며 김 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법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가장 확실한 징벌을 내려야 했습니다. 시댁과의 지리한 싸움 끝에 저는 일상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은 언제나 제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따뜻한 국밥과 두유로 든든하게 아침을 챙겨 먹었습니다. 단정한 오피스룩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뒤 회사로 차를 몰았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대형 미디어 그룹의 본사였습니다. 이곳은 언제나 활기차고 분주한 분위기 속에서 모든 직원에게 높은 집중력과 전문적인 태도를 요구했습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15층에 있는 제 부서로 향했습니다. 저희 부서장인 이 부장님은 50대의 여성으로 일에 있어서는 매우 날카롭고 엄격했지만 직원들을 깊이 이해하고 배려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기도 전에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1층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제 시댁 식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로비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제 이름을 외치며 저를 만나 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시댁 회사가 망해가는 것을 보고도 모른 척하는 배은망덕한 며느리라고 떠들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보고를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민중가족의 속셈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외삼촌이 자금을 회수하고 계약을 파기하자 은행들은 빚을 독촉하고 협력업체들은 등을 돌렸을 겁니다. 그들의 회사는 파산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남은 체면마저 버리고 제 직장까지 찾아와 압박을 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의 시선과 여론을 이용해 저를 굴복시키고 외삼촌께 용서를 빌게 만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직원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절대로 그들을 들여보내지 말고 즉시 건물 보안팀에 연락해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곧장 이 부장님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자초지종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결혼식 날의 사건부터
예단 강탈 시도, 파혼 선언,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분쟁까지. 저는 제 개인적인 문제로 회사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렸습니다. 부장님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인생 경험이 풍부한 그녀는 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해 주셨습니다. 부장님은 제 손을 가볍게 두드리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회사는 불법적인 괴롭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즉시 보안팀장에게 전화해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을 단호하게 처리하고 회사의 이미지와 직원들의 안전에 해가 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5층 사무실에 커다란 창문 너머로 민준과 박 여사가 건장한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로비 밖으로 쫓겨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 여사는 발버둥 치며 욕설을 퍼부었고 민준은 붉어진 얼굴로 보안 요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보안팀의 강경한 태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들의 직장 난동극은 완벽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오후가 되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업무 관련 전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전에 거만하거나 협박적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처절하게 애원했습니다. 서아야, 내가 잘못했어. 우리 가족이 너랑 네 부모님께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어. 제발 우리가 사랑했던 시간을 생각해서 외삼촌께 말씀 좀 잘해줘. 은행에서 공장에 차 앞 딱지를 붙였고 사채업자들도 찾아와. 외삼촌이 다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돼. 제발 우리 가족 좀 살려줘. 저는 통화 녹음 기능을 켜고 그의 울음 섞인 하소연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의 애원을 듣고 있자니 동정심은커녕 경멸감만 치밀어 올랐습니다. 잘 나갈 때는 아내 가족의 피땀을 비웃고 어머니와 한패가 되어 재산을 강탈하려던 남자가 이제 와서 눈물로 동정을 구걸하는 모습이 역겨웠습니다. 저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민준 씨, 우리 사이는 당신 어머니가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았던 그날로 완전히 끝났어. 당신 회사가 망한 건 당신 가족의 무능함과 비열한 경영 방식 때문이지 나와는 아무 상관없어. 나는 당신들이 저지른 똥을 치워줄 의무도 책임도 없어. 다시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해서 나를 괴롭히지 마. 그러지 않으면 이 녹음 파일 경찰에 넘길 거야. 말을 마치자마자 저는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즉시 차단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준과의 통화 녹음 파일과 회사 보안팀이 작성해준 소란행위 보고서를 들고 김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증거들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민준 가족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협박 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며칠 후 법원은 우리의 신청을 받아들여 민준과 그의 가족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은 그들이 제 집과 부모님 댁 그리고 직장 근처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전화나 메시지 등 모든 형태의 연락을 통한 괴롭힘을 엄격히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의 방패가 저와 제 가족을 보호해 주었고 저는 다가올 이혼 재판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친구 수진과 지혜는 제 기분 전환을 위해 조용한 골목에 위치한 아늑한 카페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오랜만에 즐거운 수다를 떨었습니다. 친구들의 진심 어린 위로 덕분에 저는 지난 며칠간의 어두운 그림자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익숙한 두 사람의 모습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준, 그리고 그의 여사친을 자처하던 유라였습니다. 민준은 잠을 못 잤는지 눈이 촉하고 수염도 깎지 않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항상 그의 여자사람 친구라며 제 속을 긁던 유라가 있었습니다. 유라는 예전부터 교묘하게 저와 민준 사이를 이간질하던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똑똑한 척, 고상한 척 했지만
그 속은 시커멓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저를 발견하고는 민준의 팔을 끌고 저희 테이블로 망설임 없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완벽하게 연습된 미소를 지으며 빈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려 했습니다. 수진이 재빨리 그 의자를 밀어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긴 자리 없는데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은 사절입니다. 거절당한 유라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서서 말했습니다. 서아씨, 지금 서아씨 마음이 어떤지 알아요. 시어른들께서 실수하신 건 맞지만 우리 같은 배운 여자들은 좀 더 너그럽게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두 사람 혼인신고까지 한 부부잖아요. 사랑했던 사람인데 저렇게 망가지는 걸 보고만 있을 거예요? 외삼촌께 전화 한 통만 해주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용서해줘요. 그 위선적인 설교를 듣고 있자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남의 행복을 깨뜨리려던 제3자가 이제 와서 부부의 정을 운운하며 도덕적인 척 하는 꼴이라니. 그녀는 시댁의 뻔뻔한 재산 강탈을 작은 실수로 축소했고 동정심을 이용해 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라의 가식적인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라 씨,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부부의 정을 가르치죠? 제3자가 왜 우리 집안일에 끼어드는 건가요? 당신 입으로 너그러움을 말하는데 그쪽 어머니가 내 부모님의 피땀을 빼앗을 때 당신은 그분들께 너그러우라고 조언했나요? 강민준 씨가 내 재산은 자기네 집 재산이라고 속삭일 때 사람의 도리를 가르쳤냐고요? 나는 탐욕스럽고 배신한 사람들을 구원해줄 보살이 될 생각 없어요. 사업하다 망한 건 그의 무능함 때문이지 법은 공평하게 각자의 몫을 심판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를 압박하면 당신도 명예훼손 및 괴롭힘의 공범으로 함께 고소할 겁니다. 제 단호한 말에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연극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뒤에 서 있던 민주는 완전히 무너져 얼굴을 감싸쥐고 도망치듯 카페를 뛰쳐나갔습니다. 유라도 황급히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제가 이겼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앞으로 법정에서 더 힘든 싸움이 남아있겠지만 저는 진실의 힘을 믿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자들은 상상 이상으로 비열했습니다. 민준의 가족은 이제 제 주변 사람들까지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 지혜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서아야, 이 녹음 파일 좀 들어봐. 방금 그 유라라는 여자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해서 네가 이혼 소송 취하 안 하면 언론에 네 얘기를 뿌려서 완전히 매장시키겠다고 협박했어. 시댁이 망하니까 돈 들고 도망친 악녀로 만들겠다고. 심지어 내 채널까지 공격해서 밥줄을 끊어놓겠다고 하더라. 녹음 파일 속에서는 유라의 교활하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여론을 이용해 제 친구를 압박하려 했지만 똑똑한 지혜는 통화 시작부터 모든 것을 녹음해 두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그들의 추악한 행동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부모님 댁을 찾았는데 어머니가 넋이 나간 얼굴로 앉아 계셨습니다. 어제 시아버지였던 강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번에는 욕설 대신 비통한 목소리로 박 여사가 충격으로 쓰러져 병상에 누워 있으며 죽기 전에 며느리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 한다고 울면서 애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음으로 몰면 자손 대대로 업보를 받을 것이라는 악담까지 섞어가면서요. 병상 투혼 연극이라니.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들은 마음 약한 제 부모님의 동정심을 자극해 저를 압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저들의 쇼에 놀아나는 거예요. 박 여사가 무대 위에서 부모님 재산을 빼앗을 때 그 사람들은 인과응보를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우리 재산을 지키는 건 죄가 아니에요. 진짜 업보를 받을 사람들은 바로 저들이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약해지면 딸의 명예를 저들 손에 짓밟히게 내어주는 거예요.
제 말에 아버지는 정신이 번쩍 드신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외곽에 계신 이모님 댁에 가서 지내시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지혜가 녹음한 협박 전화 파일과 강 회장의 전화 기록을 들고 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모든 증거를 본 김 변호사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재판에서 상대방의 비도덕성을 증명하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가중처벌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이라는 견고한 성벽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최후의 심판을 내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마침내 재판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 앞에 섰습니다. 김 변호사와 함께 굳건한 발걸음으로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복도 맞은편에서 민준과 그의 아버지 강 회장이 걸어왔습니다. 몰라보게 수척해진 민준과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강 회장의 모습은 처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한때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빚더미에 짓눌린 패자의 모습만 남아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아프다는 핑계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김 변호사는 결혼식 날에 CCTV 영상, 공증받은 혼전 재산 계약서, 그리고 그동안 수집한 모든 괴롭힘의 증거들을 제출하며 그들의 만행을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그는 법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제 개인 재산을 완벽하게 보호하며 모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민준 측에 물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반면 민준 측 변호사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며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사소한 오해였다고 상황을 축소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심지어 저희의 행복했던 시절의 웨딩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며 화해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의 뻔뻔한 변명에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궁지에 몰린 그들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민준 측 변호사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제 은행 거래 내역서를 꺼내 보이며 제가 결혼 직전에 15억 원을 제 어머니 계좌로 빼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재산을 빼돌릴 계획으로 민준에게 접근한 사기꾼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함정은 너무나 얕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그 돈이 제가 민준을 알기 훨씬 전부터 5년간 월급과 부업으로 모은 순수한 제 개인 자산이며 혼인신고 전에 어머니께 맡긴 것이므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나아가 김 변호사는 상대방이 법원의 명령 없이 개인의 금융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행위 자체를 문제 삼아 그 증거의 효력을 무효화시키고 사생활 침해 혐의를 역으로 제기했습니다. 민준 측 변호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준과 강 회장은 완전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에서는 그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정의의 빛이 모든 거짓과 탐욕을 밝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재판장님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본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피고 측의 명백한 재산 침해 행위와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 원고가 혼인 전에 증여받은 예단 30억 원 및 기타 귀금속은 원고의 특유 재산임을 인정하며 피고 측은 이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본 소송의 모든 비용을 부담할 것을 명한다. 땅, 땅, 땅. 의사봉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를 보며 환하게 웃었고 그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화답했습니다. 민주는 책상 위로 완전히 엎드렸고 강 회장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제 얼굴 위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뼛속까지 차오르는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그 후 제 삶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민준 가족의 소식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암에 걸린 박 여사는 결국 외롭게 세상을 떠났고 장례식장에는 찾아오는 이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민준은 모든 재산을 잃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시누이 미나는 가난을 피해 멀리 시골로 시집가 가족과 연을 끊었다고 합니다.
유라 역시 민준이 망하자마자 다른 부자를 찾아 떠났다라고 들었습니다. 한때의 명문가를 자처하던 그들의 가문은 그렇게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반면 제 삶은 새롭게 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제가 예전에 봉사활동을 했던 자선단체에서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획했던 프로젝트가 국제적인 상을 받게 되어 제 공로를 인정해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베풀었던 작은 선행이 예기치 않은 큰 선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수진, 지혜와 함께 도시에서 가장 높은 빌딩의 루프탑바에서 축배를 들었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우리는 웃고 떠들었습니다. 친구들은 이제 좋은 남자를 만나라고 했지만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제게의 사랑은 최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정한 행복이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히 서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받은 예단과 이번 포상금은 제 꿈을 펼칠 든든한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저는 거울 속의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며 순응하던 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지혜로우며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한 사람의 여성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제 손으로 만들어갈 눈부시게 빛나는 새로운 인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얻은 재물은 결국 연기처럼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진정한 행복과 평화는 오직 선한 마음으로 자신의 두 발로 굳건히 선 사람에게만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평안한 노년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